제발 안 돼. 백호야. 폭우가 쏟아지는 마이애미 교회,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강풍이 건물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가 아이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이빨, 젖은 털에서 풍기는 짙은 냄새, 그리고 그르렁거리는 저음이 폭풍 소리와 섞여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개들이 또 나타났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었지만 15마리가 넘는 무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파트너인 백색 진돗개 백호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kg 남짓한 몸집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백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풍산개 설풍도 그의 곁에 섰습니다. 페마 구조대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아시아계 개들은 안 돼.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진돗개와 풍산개가 보여줄 진짜 모습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 순간이 CNN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데이비드 맥클레인 42살. 미국 연방재난청 페마에서 15년 동안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대형 화재 현장을 누비며 셰퍼드와 레브라도 같은 서구식 구조견들과 함께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계 개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해 전 시애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제 조카가 이웃집 아키타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에 20반을 넘게 꿰매는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단히 각인되었습니다. 아시아계 개들은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이다. 결코 믿어선 안 된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온 토종견 2마리를 파트너로 배정받은 겁니다. 하나는 백색 털빛이 눈처럼 고운 18개월 된 진돗개 백호, 다른 하나는 26kg 체구의 2살 된 건장한 풍산개 설풍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는 제 명령을 무시하고 여기저기를 킁킁거리며 다녔고 설풍은 다른 구조견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달릴 때 이 둘은 빙빙 돌며 주변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저건 쓸모없어. 겁쟁이들이야. 동료들의 비웃음이 제 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팀장조차 제게 차갑게 말했죠. 맥클레인, 저 개들로는 실전에서 아무 성과도 못 낼 거다. 15년 베테랑으로 자부해온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2마리 개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능력자로 취급받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엉뚱한 행동이 사실은 수천 년간 한국 땅에서 길러진 특별한 본능이라는 것을. 24년 9월 말 허리케인 헬린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마이애미 교회는 순식간에 바다처럼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새로운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먹이를 찾을 길이 막힌 개들은 무리를 지어 주택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수는 15마리가 넘었고 핏불과 혼종으로 보이는 거대한 개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주민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맞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방패처럼 세우고 의자를 던지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노인들은 두려움에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페마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홍수가 아닙니다. 떠돌이 개 무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커질 겁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백호, 설풍도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은 으르렁거리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개 무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게릴라식 공격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셰퍼드 1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와 돌을 던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킁킁거리며 땅을 살폈습니다. 봐라, 저것들 겁먹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동료 마이크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셰퍼드를 안고 돌아왔고 동료들의 차가운 눈길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젖은 털을 말리며 백호와 설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실패조차 계산 속에 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마이애미 교회의 대규모 작전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장과 페마 본부 간부들, 주방위군 지휘관들까지 총출동했고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흙탕기를 메웠습니다. CNN뿐 아니라 지역방송국 라디오 기자들까지 우산을 흔들며 앞다퉈 취재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현장 조명을 번쩍거리게 했고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발걸음마다 첨벙거렸습니다. 마이크를 든 시장은 우비를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돌이 개 무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진 목소리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와 설풍을 곁에 두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팀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맥클레인, 마지막 기회다. 오늘도 내 개들이 쓸모없다는 게 드러나면 교체 절차 들어간다. 차갑게 뱉어낸 그의 말은 비보다도 싸늘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CNN 기자 사라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란색 레인코트에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님, 오늘 한국 토종견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엔 호기심과 동시에 의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곧장 거대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 20마리가 넘는 그들은 먹이를 찾아 눈이 충혈돼 있었고 젖은 털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파고드는 발톱 소리,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저음의 으르렁거림이 현장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인 저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줄줄이 전진하며 포효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곧 비명이 터졌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의 움직임은 예상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좌우로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셰퍼드 한 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제지했지만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빗속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멀리서 짖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한눈에 조망하며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봐라, 또 도망치네. 겁쟁이들이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추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 중 가장 큰 개, 핏불 혼종으로 보이는 40kg 넘는 거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카메라가 몰려있는 관중석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CNN 기자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아! 사라가 비틀거리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대형견이 그대로 그녀 위로 뛰어올라 덮쳤습니다. 카메라맨이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떨어뜨렸고 다른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20kg 남짓한 작은 몸이었지만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대형견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물어버렸습니다. 놀란 대형견이 몸을 돌리자 설풍이 그 틈을 파고들어 사라의 몸을 덮치듯 감싸안고 진흙탕 위를 구르며 안전한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라의 비명, 사람들의 탄성,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형견의 주의를 끌었고 설풍은 무게를 실어 사라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돗개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맨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CNN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라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개들이 날 살렸어. 백호와 설풍은 단순히 몸으로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측면에서 교란하고 설풍이 보호와 방어를 맡는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본능이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기자들은 흥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찍어. 지금 찍어. 이 장면이 역사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온 모든 엉뚱한 행동이 겁이나 무능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본능적인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CNN 기자 구조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전기가 치직거리더니 현장 지휘본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8살 남아 이름은 토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미는 제 이웃집 소년이었습니다. 저와 가족이 종종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던 바로 그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 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가 연락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 제발, 제발 찾아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내 딸이 실종 상태라니. 바로 그때 팀장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내 딸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토미는 강물 속에 있다. 우선 그 아이부터 구해야 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 다른 한쪽은 아버지로서의 본능. 내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해. 아니야, 구조대원으로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해.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헬멧을 두드리며 망치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두 아이 모두 살려만 주십시오. 구조대는 급류가 흐르는 하천으로 몰려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황토빛 흙탕물이 집채만 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원들이 줄을 묶고 차례로 강물에 들어갔지만 몇 발자국 나가기도 전에 그대로 휩쓸려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 돼. 이 속도로는 접근 불가야. 팀장의 외침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토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배수로가 합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하수관 입구였는데 쇠창살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흙탕물이 굉음을 내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짖음. 설풍은 반대로 하류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동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놈들 때문에 산만해져. 걔들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CNN 기자 사라가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개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방향을 짚고 있잖아요. 사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직감이 번쩍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백호와 설풍의 엉뚱한 행동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백호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류의 둔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미의 가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진흙에 파묻힌 작은 신발이 물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미! 토미! 제가 소리치자 희미하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수구 입구, 굵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토미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을 떠돌이 개 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에 밀려 높은 곳으로 올라온 그들은 이제 눈앞의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놈들이 토미를 노리고 있어. 동료 대원들이 무전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설풍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갈기털이 빗물에 흩날리며 근육질 몸이 번쩍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떠돌이 개 무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설풍 안 돼. 제가 외쳤지만 이미 그는 돌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무리의 리더격 대형견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설풍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진흙 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설풍의 공격에 무리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물살을 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한 앞발질로 급류를 헤치며 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토미의 공포에 질린 눈이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는 곧장 아이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둑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20kg 남짓한 몸으로 8살 아이를 강에서 끌어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백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 작은 놈이 아이를 끌어내고 있어. 백호는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토미는 울면서 백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두 존재가 강둑 가까이 도달했을 때 대원들이 줄을 던져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토미가 구해진 순간 하류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그것은 제 딸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설풍이 무리를 따돌리고 나서 에밀리를 안전한 둔덕으로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토미와 에밀리 두 아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CNN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사라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 개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작전을 펼쳤어요. 진돗개는 추적과 구조, 풍산개는 방어와 교란, 이건 본능이자 전략이에요. 토미와 에밀리가 각각 구조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전선을 스치는 금속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폭우는 한 박자 느려졌다 싶으면 다시 수천 개의 손가락처럼 지붕과 도로를 두드렸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골목마다 작은 강을 만들었고 쓰러진 가로수는 무너진 성벽처럼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미를 포옹하는 어머니의 떨림을 뒤로한 채 강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설풍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강둑 끝에 서서 물결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하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고 낮은 지시형 지즘. 설풍이 저쪽이란 거지. 백호가 제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진흙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저는 줄을 두르고 허리에 카라비너를 걸었습니다. 팀장과 대원 둘이 제 안전줄을 잡고 따라붙었습니다. 하류는 더 어두웠습니다. 홍수에 밀려온 부표와 냉장고 조각, 플라스틱 통이 서로 부딪히며 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로 떠돌이 개 무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설풍이 일부러 그들을 강물과 둔덕 사이로 유인한 듯 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길. 한 발만 삐끗해도 급류로 빨려 들어갈 골짜기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직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백호가 갑자기 멈추더니 코를 높이 들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곧이어 백호가 왼쪽 폐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비틀린 작은 창고였습니다. 반쯤 잠긴 바닥 위로 강물이 들락거리며 흙탕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짧은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이대며 낮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끝내자. 소리와 빛으로 몰아낸다. 대원 하나가 차량 사이렌을 가져왔고 저는 창고 반대편 창으로 빛을 쏘았습니다. 시야가 밝아지는 순간 설풍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틈새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우두머리를 창고 바깥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눈빛. 그때 백호가 반대편 문으로 뛰어들어 짧은 지즘 2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이렌을 켰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손전등의 빗줄기가 동시에 터졌고 무리의 선두가 한 박자 흩어졌습니다. 설풍이 그 틈을 잡았습니다. 몸을 낮춰 측면으로 파고들더니 우두머리의 주위를 바깥쪽 물길로 쓸어냈습니다. 나머지 무리도 뒤따랐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외쳤습니다. 대원들은 긴 막대를 활용해 통로를 막고 동물통제팀이 가져온 포획틀을 길목마다 세웠습니다. 돌을 던지던 주민들이 뒤쪽에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두드렸고 향을 피운 연기가 살짝 번지자 몇 마리는 냄새를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리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렸고 거부와 후퇴가 반복되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 쪽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한 마리가 설풍을 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간 땅이 울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둔덕 밑이 움푹 꺼지며 물과 진흙이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설풍이 발을 헛디뎠고 그의 앞발이 부서진 철망 틈에 끼었습니다. 안 돼. 제 목이 갈라졌습니다. 백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설풍은 짧게 으르렁이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철망의 녹슨 소나기가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줄을 더 조이고 철망 쪽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진흙 에어리며 흔들렸습니다. 철망은 오래된 배수구 덮개였고 한쪽이 무너져 날이 3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커터 필요해. 대원이 절단기를 건넸고 저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설풍의 옆구리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괜찮다. 서두르지 마라. 아이들부터. 그 눈빛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았어. 너도 나와야지. 백호가 제 옆에서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리에 남은 2마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절단기를 멈추지 않았고 백호가 둔덕 위를 원호로 돌며 그 둘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짧은 돌진, 후퇴, 측면 이동. 마치 바둑판 위에서 술을 빼듯 백호는 다가오는 각도를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찰칵. 마지막 줄기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풍의 앞발이 풀리자 그는 한 박자 뒤로 물러나 제 무릎 위에 턱을 얹었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됐어. 나가자. 대원 둘이 손을 뻗어 설풍을 끌어냈고 저는 안전줄에 체중을 맡겨 뒤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금속 냄새와 비 냄새와 함께 섞였습니다. 우리가 둔덕 위에 오르자 사람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은 떠돌이 개들은 포획틀에 한두 마리씩 걸려들었고 동물통제팀이 천으로 덮어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었던 몇몇 주민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두 눈을 굴리던 동물들을 보며 그들도 역시 이 폭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아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정찰과 교란, 방어와 유인, 그리고 마지막엔 구조. 이건 본능이면서 동시에 축적된 문화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비와 눈물이 섞여 반짝였습니다. 응급 텐트 안에서 수의사가 설풍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세척액이 상처 위로 흐를 때마다 설풍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가만히 버텼고 백호는 그의 코끝을 한번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물소리와 사이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2개의 젖은 코가 서로 닿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남아있던 그 순간에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한 톤 밝아져 있었습니다. 폭우가 한숨을 돌리는 사이 저 멀리 구름 가장자리가 10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백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앉아 귀를 세웠습니다. 영웅처럼 의기양양하지도 난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더 울렸습니다. 밤이 깊자 응급본부는 또 다른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낮은 떨림, 따뜻한 조명, 젖은 우비가 걸린 새 행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의 김. 사람들은 도란도란 사건의 파편들을 맞춰 이야기했고 모니터에는 저녁 뉴스의 제목줄이 돌아갔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한국 토종견이 아이와 기자를 구하다. 사라가 텐트 구석에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잉크는 습기로 약간 번졌지만 그녀의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백호와 설풍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 둘이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 폭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촬영본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빗방울이 렌즈 위에서 흘러내리고 백호가 빗줄기 속으로 스며들 듯 나타나는 장면. 그 다음 컷, 설풍이 몸으로 사라를 감싸며 진흙 위를 구르던 순간. 화면을 보는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지휘와 명령보다 먼저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거친 얼굴은 사라지고 빗물 대신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섰다가 백호와 설풍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클레인. 내가 틀렸어.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전부라고 믿었지.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다. 동물 행태 전문가와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참여한 행동학자는 지도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좁은 지역에서 추적과 기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읽고 출구를 찾지요. 풍산개는 산악과 설원에서 큰 사냥감을 상대로 장시간 버티고 압박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장면은 두 특성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사례입니다.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 메모를 하는 이 화면을 보며 놀라 입을 다무니 선입견이 꺾이는 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잠시 뒤 도시문화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돌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개들이 무서웠소. 오늘도 솔직히 무섭소. 하지만 그 둘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더 세게 굴었다는 걸 알았소. 미안하오. 동물통제팀장은 포획 후 처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격성을 보였던 개들은 진정시켜 수의학적 검진을 받고 번식과 학대 징후를 조사한 뒤 필요한 보호소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골목마다 임시 급식대가 세워졌습니다. 무리의 몇몇은 사람의 인기척을 피하며 숨어들었고 사람들도 함부로 쫓아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려움과 공존 사이의 얇은 선을 사람들이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백호와 설풍을 데리고 구조본부 뒤편 잔디에 앉았습니다. 풀잎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밤 공기에는 흙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호는 제 무릎에 턱을 얹었고 설풍은 바로 옆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구했어. 아이들만 구한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의 편견과 오만, 오래된 공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이 두 친구가 제게 건네준 것입니다. 멀리서 박수가 났습니다. 임시 스크린에서 CNN 특보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 이상의 의미입니다. 타문화와 타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위기에 더 취약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전통견들은 그 자체로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날렵하고 하나는 넓고 든든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들의 젖은 털 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폭우가 물러간 뒤에 마이애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딱딱한 지늘기 말라가는 오후 시청 광장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배웠습니다. 도시와 자연, 사람과 동물, 낯선 것과 익숙한 것. 그 사이에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두 친구와 그 친구들을 끝까지 믿어준 구조대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앞줄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백호 고마워. 설풍 고마워. 백호는 도도하게 귀만 까딱했고 설풍은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구조견협회에서 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토종견의 구조 사례는 세계적 모범입니다. 현장 판단력, 팀워크, 인간과의 교감 수준이 탁월합니다. 인증서가 전자문서로 전송되었고 협회는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테마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는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합리적이되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생명을 살렸는지. 객석 앞줄에서 팀장은 가만히 제 손짓을 따라왔고 발표가 끝나자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군과 관계기관이 백호와 설풍의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두 친구의 발자국을 고향 땅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밀리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진도에 가면 나는 꼭 바다를 보고 싶어. 그리고 백호가 태어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싶어. 아내 리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전화로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해. 두 아이와 두 친구를 동시에 지켜야 했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두려움과 사명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두 마리의 발자국이 포개져 있던 순간에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앉을 때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푸르다. 진도의 바다는 파도 끝마다 흰 실을 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사업소의 마당은 햇살이 따뜻했고 어린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백호는 한동안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에서부터 눈동자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번져갔습니다. 설풍은 낮은 포효를 짧게 내뱉고는 느긋하게 풀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표정. 기념식에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한국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이제 세계의 이웃입니다. 현지 초등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깃발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호, 설풍. 에밀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이어지는 새벽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폭우와 공포였지만 끝은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배웠고 아버지로서 성장했고 한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미세한 진동이 그들의 호흡과 겹쳐 작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마당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젖은 나무잎을 스치고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이 한 번 들렸습니다. 저는 두 친구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따뜻한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온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로, 도시와 자연 사이로, 국경과 문화 사이로 번져가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의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백호와 설풍, 물과 바람 사이에서. 화면 속 제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개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개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믿는 일, 거기서 진짜 구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작은 자막이 떴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두 친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로웠고 우리의 내일은 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보물들과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으악, 도와주세요. 여성의 비명소리가 배터시 공원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34세 어머니 제니퍼는 1세 딸과 3세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 입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놀이터 안쪽에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돌진해온 거예요. XL 분리였습니다.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안 돼. 제니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는 금속 울타리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3세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쿵! 아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개는 즉시 아이 위에 올라타며 물기 시작했어요. 작은 팔과 다리에 이빨이 박혔죠. 제발 그만해. 제니퍼는 필사적으로 개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XL 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아이를 공격했죠. 그 순간 개는 유모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세 딸이 타고 있는 유모차였어요. 쾅! 개가 유모차에 몸을 던지자 유모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니퍼의 절망적인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조깅하던 남성이 나뭇가지를 들고 개를 위협했어요. 저리 가. 하지만 XL 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으르렁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죠. 결국 개 주인으로 보이는 30대의 남성이 나타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개를 끌고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아파. 3세 아들의 팔과 다리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세 딸도 넘어지면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BBC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배터시 공원에서 또 다른 XL 분리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개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카펜터입니다.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이죠. 방금 들으신 배터시 공원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BBC 뉴스를 보면서 23년 전 어머니가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영국 캔넬 클럽의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진돗개를 단 한마디로 거절했었거든요.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기업가의 끈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L 분리 사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뉴스 봤어? 남편 데이비드가 아침 7시에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처럼 파이낸셜 타임스가 들려 있었고 저는 네스프레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어요. XL 분리 또 사고 났다고? 배터시 공원이야. 어제 오후에. 저는 제 갤럭시를 확인했습니다. BBC 앱에서 이미 푸시 알림을 받았던 기사였어요. 34세 어머니와 1세, 3세 아이들이 공원 놀이터에 들어가는 순간 XL 분리가 돌진했다는 내용이었죠.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안 했다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외과의사인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XL 분리 공격으로 인한 응급 환자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또 BBC에서 전문가 인터뷰 요청 올 거야. 과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전 9시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리셉션 직원 엠마가 알려줬어요. 닥터 카펜터, BBC 프로듀서한테서 전화 왔어요. 오늘 오후 6시 뉴스에 위험 견종 전문가로 출연해달라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엑셀 분리 관련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매그 퍼넬 카펜터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보류해줘. 오후에 답변할게.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코츠월드에 있는 어머니의 오버힐 케넬에 전화를 걸었어요. 2023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곳은 제 딸 엠마 17세와 아들 톰 14세의 주말을 보내는 별장이 되었거든요. 톰, 거기 있어? 엄마. 네, 진도랑 놀고 있어요. 진도는 저희 가족의 진돗개입니다. 5살 수컷으로 어머니가 2020년에 입양해서 기르던 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가 맡아서 키우고 있죠. 진도는 잘 있고? 네. 지금 정원에서 다람쥐 쫓아다니고 있어요. 엄마, 언제 와요? 이번 주말에 갈게. 그때 할머니 이야기 좀 해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BBC 프로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오후 6시 저는 B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먼저 배터시 공원 사건을 브리핑한 후 저에게 질문했어요. 카펜터 박사님, 엑셀 분리 금지령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 오늘은 엑셀 분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23년 전 제 어머니는 영국 캔넬 클럽 위원장으로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문화적 편견만으로 거절했거든요. 오늘 엑셀 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2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2년 3월 15일 런던 캔넬 클럽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당시 저는 22세 캠브리지 수의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어머니 매그가 일하는 캔넬 클럽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검은색 샤넬 수트를 입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롤렉스 데이토나를 차고 계셨죠. 오늘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 같이 들어와 봐. 어머니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삼성그룹이라는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그 싸구려 TV 만드는 회사? 당시 영국에서 삼성은 소니나 파나소닉에 비해 저급 브랜드로 여겨졌어요. 2002년이면 갤럭시도 없었고 삼성은 그저 가격 대비 좋은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였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5명이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분은 50대 후반, 나머지는 40대였죠. 모두 검은색 삼소나이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통역관 1명이 동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특사로 왔습니다. 진돗개의 영국 캔넬 클럽 등록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건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2002년 당시만 해도 이건희 회장은 영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삼성은 외계 등록에 관심이 있죠?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단장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A4 용지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혈통, 특성 등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개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하며 말을 옮기자 대표단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개고기 문화와 진돗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이 견종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문화에서는 제대로 된 선별 교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편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진돗개가 정말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견종인지 증명해보세요. 30분 만에 미팅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10시간 비행과 6개월 준비를 했지만 단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였어요. 대표단이 나간 후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라, 넌 아직 몰라. 견종 등록은 영국의 전통과 권위가 걸린 문제야. 아무나 받아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모두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개 먹는 나라잖아. 그런 곳에서 온 개를 어떻게 믿어? 2002년 영국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반응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류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분단된 가난한 나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진지한 모습과 어머니의 차갑고 편견적인 태도가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2003년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6마리가 영국에 도착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로 개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머니의 오버힐 캐넬에 있었습니다. 코츠월드 지역의 작은 마을. 펜스포드에 위치한 이곳은 어머니가 1978년부터 운영해온 개 번식장이자 검역소였어요.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끈질기더라.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삼성 측에서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편지가 몇 통 왔는지 몰라. 진돗개 6마리를 직접 보내서 판단해달라는 거야.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한국 최고 혈통의 진돗개들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수컷 1마리 이름 장군, 암컷 5마리였죠. 운송비만 얼마나 들었을까? 좋기 몇만 파운드는 들었을 거야. 전용기로 보냈더라고. 당시 개 1마리를 한국에서 영국으로 운송하는 데는 검역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5천 파운드 정도가 들었어요. 6마리면 3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6천만 원 정도였죠. 그 돈이면 벤츠 한 대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후 3시 개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동물 운송업체 차량에서 내린 진돗개들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저 개들 뭔가 달라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장군이라는 수컷이었습니다. 중형견 사이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꼬리는 등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다른 개들과 섞여 있어도 혼자만 도드라져 보이네. 어머니도 신기해했습니다. 오버힐 캐넬에는 항상 50마리 정도의 개들이 있었어요. 독일 셰퍼드,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등등. 하지만 진돗개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 개들, 왜 다른 개들이랑 안 어울리지? 암컷 5마리는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견종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공격적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죠. 선택적 사회성이라는 건가? 당시 저는 수의대에서 동물행동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의 행동은 제가 배운 어떤 견종과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진돗개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당시에는 소니 바이오를 썼어요에 매일 기록을 남겼죠. 6월 15일 마이너스 관찰 1일차. 장군 다른 수컷들이 접근하면 즉시 경고 자세.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않음. 암컷들 서로 간에만 그루밍. 다른 견종 암컷들과는 교류 없음. 특이사항 사료를 먹을 때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음. 각자 자리가 정해진 듯. 6월 16일 마이너스 관찰 2일차. 장군이 탈출 시도. 2m 높이 울타리를 쉽게 넘나든.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캐넘 주변만 맴돔. 귀소성이 강한 것 같음. 6월 20일 마이너스 관찰 5일차. 낯선 방문자 우편 배달부에게 모든 개들이 짖을 때 진돗개들만 조용히 관찰. 위협 판단 후 필요시에만 반응하는 듯. 지능적 판단력이 다른 견종보다 뛰어남. 한 달 후 어머니는 점점 진돗개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라, 저 개들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어떤 점이요? 다른 개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복종하지도 않아. 자존감이 강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003년 9월, 저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사라, 이번 주말에 집에 와봐. 진돗개들 좀 같이 봐줘. 무슨 일이에요? 글쎄, 뭔가 이상해. 좋은 쪽으로. 토요일 오후 저는 기차로 패딩턴역에서 코츠월드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 참 소박했네요. 노키아 3310 핸드폰, 소니 CD 워크맨, 그리고 이스트팩 백팩. 지금 제 딸 엠마가 가진 아이폰 14 프로와 에어팟, 구찌 백팩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오버일 캐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정원에서 장군과 함께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장군이 엄마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전혀 말을 안 들었는데 어머니는 30년간 개를 다뤄온 전문가였어요. 독일 shepherd 브리더로 유명했고 영국 캔넬 클럽에서도 인정받는 심사위원이었죠. 하지만 진돗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령하면 안 돼. 부탁해야 해. 부탁이요? 응. 일방적으로 앉아, 기다려라고 하면 무시해. 하지만 앉아줄래? 라는 식으로 하면 들어줘. 정말 신기했어요. 장군은 어머니의 앉아주세요에는 반응했지만 강압적인 명령에는 무시했거든요. 주인과 개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인 것 같아.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 벽난로 앞에서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말이죠. 사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뭘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말 말이야. 개고기 운운한 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진돗개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문화와 견종은 별개 문제라는 걸. 어떤 점에서요? 저 개들은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개들이야. 선별교배도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혈통서도 완벽해. 어머니는 진돗개들의 혈통서를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5대까지의 혈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 기록 관리는 영국 캔넬 클럽 수준이야. 그럼 이제 등록을 승인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장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코츠월드의 9월 밤은 선선했고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장군아, 너희들이 정말 특별한 개들이구나. 장군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리드를 잡아당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죠. 딱 제 보조에 맞춰서 걷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키아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개들 정말 신기해. 엄마 마음도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친구의 답장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국이 요즘 잘 나간다더라. 월드컵도 4강 갔잖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한 사건이 영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축구 강국들을 연달아 꺾은 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서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2004년 3월 1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크러프츠 도그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전시회였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NEC 전시장에 있었어요. 사라,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어머니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죠. 장군이 비공식 전시 부문에 나간다고 했죠? 그래. 아직 정식 등록된 견종이 아니라 별도 섹션이야. 크러프츠는 매년 15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한 행사예요. 그런데 그의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장군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장군이 링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거든요. 저게는 뭐지? 아시아 견종인가? 정말 특별해 보이네. 장군을 핸들링한 것은 영국의 전문 핸들러 제임스 윌리엄슨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도 장군을 다루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는 다른 개들과 완전히 달라요. 쇼맨십이 타고났어요. 윌리엄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다른 개들은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했지만 장군은 스스로 최고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꼬리는 당당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관중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견종링을 보던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장군한테만 터지네. 당시에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후지필름 일회용 카메라나 코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 모든 카메라가 장군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심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여러 브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펜터 부인, 저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골든 리트리버 브리더인 마가렛 스미스가 다가왔어요. 어떤 견종인지 궁금해서요.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한국?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했죠.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 아닌가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건 문화와 견종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편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부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개들은 정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요. 독일 셰퍼드 전문가인 피터 존슨이 말했습니다. 혈통 관리도 훌륭해 보이고요. 이런 품질이라면 충분히 캔넬 클럽 등록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버밍엄 시내의 힐튼 호텔 카페에서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말이죠. 사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뭘요? 작년에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말. 정말 부끄러워. 그때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모토로라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삼성 측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카펜터 위원장님, 오늘 크러프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편지요? 네, 진돗개에 대한 회장님의 철학을 담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어머니의 런던 캔넬 클럽 사무실에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개인 명의로 온 편지였어요. 사라, 이것 좀 봐. 저는 크리스마스 휴가로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편지 봉투는 고급 양피지에 금박인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쓴 편지래. 편지는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 2개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는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카펜터 위원장님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5,000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서구의 눈으로 보시지 말고 진돗개 자체의 가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A4 용지 3장 분량이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진돗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1995년부터 10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단순히 견종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숙연해졌어요. 삼성은 연간 수억 원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엄마,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았어요. 한 기업가가 문화 전파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 왜 갑자기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2004년 말 삼성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LCD TV로 손위를 추월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죠. 한국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2004년은 한류의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겨울 연가가 일본과 아시아를 강타했고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한국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있어. 런던의 뉴몰든 지역에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점점 알려지고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 승인은 한국과 영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사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2년 전에 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 건 말이야. 정말 부끄러워. 그날 밤 어머니는 이건희 회장에게 답장을 썼어요. 30년 동안 견종 심사를 해온 전문가가 한 기업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였죠. 회장님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정확히 3년 전 첫 거절로부터 3년 후, 런던 캔넬 클럽 본부 이사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졸업을 앞둔 수의대 학생으로서 특별히 참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준 거였죠. 오늘이 진돗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야.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어머니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진돗개의 캔넬클럽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실 벽에는 프로젝터로 진돗개 사진들이 투영되어 있었어요. 장군을 비롯한 6마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난 3년간의 관찰 결과 진돗개는 충분히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3년 전의 차갑고 편견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사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70대 노신사인 윌리엄 하딘 경이었습니다. 카펜터 위원장, 아직도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걱정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년 전 어머니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하딘 경,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도 3년 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은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개들이에요. 혈통 관리도 완벽하고 성격도 뛰어납니다. 어머니는 3년간의 관찰 기록을 보여줬어요. 저도 함께 작성했던 자료들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편견으로 견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사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3년 전 결정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네, 깊이 후회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했어요. 마침내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하나씩 의견을 표명했어요. 찬성, 찬성, 찬성. 10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진돗개가 영국 캔넬 클럽 197번째 공인 견종으로 등록되는 순간이었어요. 진돗개의 영국 캔넬 클럽 등록을 승인합니다. 어머니가 최종 선언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는 즉시 삼성 측에 연락했습니다. 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날 밤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해요.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메인 뉴스로 다뤘죠. 진돗개, 영국 캔넬 클럽 197번째 견종 등록 쾌거. 반면 영국에서는 작은 기사로만 다뤄졌어요. BBC에서 2분짜리 짧은 리포트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3년 4월 20일.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매그 퍼넬 카펜터가 세상을 떠난 날이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오버힐 캐넬에서 어머니는 평소처럼 개들에게 간식을 주러 나가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죠. 엄마. 저는 급히 런던에서 코츠월드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캐넬 앞에 서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진돗개 진도 옆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어요. 개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다운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서재 서랍 깊숙이 나의 가장 큰 실수라는 제목의 봉투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어요. 사라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읽어라. 편지를 열어보니 5장 분량의 고백문이었습니다. 사라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다. 2002년 진돗개를 거절했던 일이야. 그때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건희라는 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했어. 진돗개들을 3년간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문화와 견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사랑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편지의 중간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셨어. 나 같은 편견쟁이를 상대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셨고 2005년 등록 승인 후에도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다.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선물들도 함께 말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와 이건희 회장이 18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회장님이 2020년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다. 한 번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저에게 하는 당부였어요. 사라야, 너는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거라. 그것이 이건희 회장님과 진돗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날 밤 저는 진도와 함께 오랫동안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코츠월드 언덕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도야, 할머니가 너희 때문에 많이 변하셨어. 진도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개답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 제 갤럭시에서 문자가 왔어요. 딸 엠마에게서였어요. 엄마, 할머니 일기 읽었어.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편견 없는 사람이 될게. 17세 딸도 할머니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현재 진돗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견종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3천 마리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에는 한 기업가의 끈기와 한 여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10년 노력과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 말이에요. 오늘 제가 BBC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엑스엘 분리 사건을 보면서 저는 23년 전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또다시 편견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견종이 아니라 개별 개체의 문제는 아닐까요?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끈기와 비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진돗개 세계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세상을 바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편견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편견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